안녕하세요. 직무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시간, 직무의 모든 것 박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진입니다. 오늘이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오늘로 벌써 세 번째 녹음이네요. 네, 맞아요. 이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은 주말이라 그런지 거리가 아주 한산합니다. 네, 그래도 스튜디오 안은 저희 열정으로 후끈한데요. 아, 그렇죠. 벌써 이게 22번째 이야기인데 뭐 잘할 수 있겠죠?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알찬 정보 잘 전달해드려야죠. 그럼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올랐다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중소수익 기업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물건값도 중요한데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뛰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결제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정말 머리 아프죠. 네, 정말요. 이런 시기일수록 대금 결제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뭐랄까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 핵심, 수입 대금 결제입니다. 딱 맞는 주제네요. 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가장 중요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방법들을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역회사 면접에 정말 단골 질문이자 뭐 실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수입 대금 결제의 세 가지 큰 기둥, 송금, 추심, 그리고 신용장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랑 수출자 사이에 그 미묘한 신겨루 해석에서 어떤 방식이 선택되는지 오늘 이 시간으로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송금 결제 방식입니다. 네, 송금 방식. 말 그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바로 돈을 보내주는 아주 심플한 방식이죠. 네, 은행은 여기서 지급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만? 네, 환어음 같은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고요. 절차가 아주 간단하죠. 근데 놀라운 건 최근 무역 거래에서 이 간단한 송금 방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제가 한 무역신문 기사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 결제의 76.3%가 송금 방식이었다고 해요. 와, 76.3%요? 네. 한때 무역의 꽃이라 불리던 신용장 방식은 이제 10%도 채 안 되고요. 그게 단순히 수수료가 저렴하고 절차가 빠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이 수치는 글로벌 공급망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신뢰가 쌓인 파트너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거래마다 굳이 은행 보증을 세우는 걸 불필요한 마찰 비용으로 여기게 된 거죠. 신뢰가 곧 비용 절감의 시대가 된 셈이군요. 그렇죠. 흥미로운 관점이죠. 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송금 방식도 돈을 언제 보내느냐에 따라서 위험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사전, 사후, 동시 송금입니다. 네. 먼저 사전 송금, 실무에서는 CO도라고 그러니까 주문과 동시에 현금을 보낸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건 물건을 받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수입자 입장에서는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위험을 그냥 떠안는 방식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이런 방식을 써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입자에게 가장 불리하죠. 보통은 수출제가 시장에서 절대적인 값일 때 사용돼요. 갑일 때.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오직 그 회사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장비라거나 아니면 신규 거래처인데 수입자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을 때 수출자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건이죠. 반대로 그럼 사후 송금은 완전히 반대겠네요. 흔히 OA 방식이라고 부르는. 네, 오픈 어카운트. 물건부터 받고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보내주는 거니까. 이건 수출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믿고 외상주기네요. 정확합니다. 본사랑 지사 간의 거래처럼 신뢰가 아주 깊거나 아니면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업체가 수많은 공급업체랑 거래할 때 쓰는 방식이죠. 수입자의 힘이 막강할 때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럼 그 중간 어디쯤에 균형을 맞춘 동시지급 방식도 있겠군요. CAD나 COD 같은 것들이요. 네. CUD는 캐시 어게인스트 도큐멘트의 약자인데 서류랑 대금을 맞바꾸는 방식이에요. 수출자가 선적을 마친 후에 선적 서류를 수입자한테 넘겨주면서 바로 대금을 받는 거죠. 아하. 그리고 COD, 캐시 온 딜리버리는 물건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택배 거래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 송금 방식은 결국 수출자나 수입자 어느 한쪽이 위험을 거의 다 떠안는 약간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한 게 추심, 컬렉션 방식입니다. 추심이요. 네, 은행이 단순히 돈만 옮기는 게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선적 서류를 일종의 볼모로 잡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추심이라는 단어가 받아낸다는 뜻이니까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서류를 줄 테니 돈을 받아내죠. 이렇게 요청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입자는 운송회사로부터 물건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선화증권, BL 같은 운송서류 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그 서류를 꽉 쥐고 있다가 수입자가 돈을 내거나 집을 약속을 해야만 서류를 내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거래에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라는 국제규칙이 적용되고요. 이 추심 방식의 핵심은 DP랑 DA,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면접에서도 이 둘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죠. 네, 먼저 DP, 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이름 그대로 지급, 페이먼트와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지급 인도 조건. 네, 수입자는 은행에 도착한 서류를 보고 대금을 바로 지급해야만 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이 도착했는지 확인도 못하고 돈부터 내야 하는 거네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 인도 조건입니다. 인수. 네, 이건 수입자가 당장 돈을 내는 대신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꼭 갚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환어음에 인수 서명만 하면 은행이 서류를 먼저 내어주는 방식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수입자는 서명 하나 하고 서류를 받아서 물건 찾아다 팔고 나중에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배째라 하면 수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수출자에게 너무 위험한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DA는 수출자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외상거래가 맞아요. 수입자가 파산하거나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면 대금을 회수하기가 아주 어려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래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제 조건을 제시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거래 전에 수입자의 신용도를 철저히 조사하거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해서 위험을 대비하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수입자 입장에서 은행으로부터 서류 도착 통지를 받으면 그냥 바로 돈을 내거나 인수 서명을 하면 안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계약 내용하고 서류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죠. 뭘 확인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상합송장, 보험서류, 그리고 운송서류 이 세 가지는 필수고요. 계약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나 포장명세서 같은 서류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요? 만약 서류에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익자는 정당하게 대금 지급이나 어음 인수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추심 방식은 은행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송금 방식보다는 위험을 줄여주지만 여전히 수입자가 마지막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은 남아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수출자 입장에서 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 100% 안전하게 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써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최종 병기가 바로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방식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신용장. 네, 무역결제의 꽃이자 가장 안전하지만 그만큼 가장 복잡하고 비싼 방식이죠. 신용장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행의 조건부 지급 보증서? 네, 수입자의 거래은행, 즉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시하면 수입자가 돈을 주던 말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 은행이 무조건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수입자의 신용이 아니라 돈 많은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거래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면 수출자는 정말 안심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불확실한 신규 거래처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와 거래할 때 수출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이 거래에는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이라는 거의 법과 같은 국제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신용장은 철저한 서류 거래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아는 한 신입사원이 LC 서류에서 선저기를 하루 잘못 기재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그게 바로 신용장의 핵심 원칙, 서류 심사의 원칙과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에요. 서류 심사, 독립 추상서? 네. 은행은 실제 물건이 잘 갔는지, 품질이 좋은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만을 심사해요. 아, 계약서에 A급 사과라고 보내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썩은 사과가 도착했더라도 서류상에 A급 사과라고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치하면 은행은 무조건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실제 물건은 완벽해도 서류에 오타 하나만 있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칼 같네요. 서류가 곧 돈 그 자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장 방식이 수입자에게는 자금 압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서류만 도착하면 바로 돈을 내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필요한 수입자를 위해 아주 유용한 신용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안부 신용장, 유센스 LC입니다. 기안부 신용장. 네, 유센스가 기안의 유예라는 뜻인데 서류를 받고 바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30일, 60일, 90일처럼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식이죠. 여기에도 공급자 유센스랑 은행 유센스 두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름에서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공급자 유센스는 공급자가, 은행 유센스는 은행이 뭔가 해주는 거겠죠. 하하, 맞습니다. 공급자 유전스는 말 그대로 공급자, 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외상기간을 주는 거예요. 수출자가 그 기간 동안에 이자 부담이나 대금 회수 지연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이건 DA 거래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은행 유전스는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은행 유전스는 수출자랑 수입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에요. 오, 어떻게 그렇죠? 수출자는 선적 후에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입자는 만기일, 예를 들어 60일 후에 은행에 대금을 갚으면 됩니다. 아, 그 60일 동안의 이자는 물론 수입자가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수출자는 돈을 빨리 받아서 좋고 수입자는 물건을 먼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뒤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니 자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고 네, 그 중간에서 은행은 이자 수익을 얻는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수입자는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이득일 때 아주 유용한 금융기법이죠. 자, 오늘 수입대금 결제 세 가지 주요 방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송금 방식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빠르고 저렴한 방식이지만 위험이 한쪽에 집중됩니다. 그렇죠. 추심 방식은 은행이 서류를 중개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지만 여전히 최종 지급 거절의 위험은 남아있죠. 네. 마지막으로 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가장 안전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쌉니다. 결국 어떤 결제 방식을 선택할지는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도, 거래 금액, 상품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여주예요. 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결제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군요. 맞습니다. 무역 분야로 진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다룬 DP, DA, LC, 유산스 같은 용어들의 개념은 꼭 숙지하셔야 해요. 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수입자와 수출자 입장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더 상세한 서식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 ncs.go.kr에 접속하셔서 수입 대금 결제 학습 모듈을 검색해 보시면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의 구체적인 서식 예시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이나 새로운 핀테크 결제 수단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기술의 발전이 언젠가 복잡하고 비싼 전통적인 신용장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국경을 넘나드는 불확실한 거래에서 은행이라는 강력한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은 영원히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무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날까지 직무의 모든 것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진, 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